겨우내 내리지 않던 눈이 막바지에 예고 없이 쏟아지면서 금요일 출근길 곳곳을 막았습니다. 기상청의 예보, 왜 빗나간 건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항공편이 지연되고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기상예보가 틀리면서 대비를 하지 못해 혼란이 커졌습니다. 이틀 연속 눈 예보가 빗나가며 기상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은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아예 퇴출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망언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회담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팀이 주말 사이 하노이에 들어가고 합의문 내용을 조율할 협상팀도 곧 만나서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7년여 만에 다시 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르고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도 평균 10% 오르는 등 버스 요금도 인상되며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오늘 아침 출근길 그야말로 험난했습니다. 적설량은 1에서 2cm 정도에 불과했지만 잘못된 예보로 대비가 전혀 안 된 점이 혼란을 키웠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다서다 거북이 운행을 하는 차량들. 눈 내리는 도로가 꽉 막히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출근 시간에 늦을까 직장인들은 미끄러운 눈길 위를 달려야 했습니다. 예보했었던 것보다 눈이 많이 와서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원래 9시 반까지 갔어야 됐는데 지금 더 늦어서 지각하게 생겨서 불편해요. 아침에 가벼운 눈날림만 있을 거라는 기상청 예보는 어긋났습니다. 새벽부터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때 도로 제설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혼란은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몰렸습니다. 정류장과 역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회사가 지하철로는 갈 수가 없어서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50분 정도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일찍 나왔어요. 종로가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서 지하철 타러 온 거예요. 다만 자정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눈이 낮부터 잦아들면서 퇴근길 혼잡은 덜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평소 금요일보다 정체되는 곳이 있었지만 기온이 높아 우려했던 빙판길 교통 대란과 사고는 피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그나마 퇴근길 고생이 덜해 다행입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새벽에 쌓인 눈이 곳곳에서 얼어붙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 뒤집혀 있습니다. 새벽부터 쌓인 눈에 미끄러져 전복 사고가 난 겁니다.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미끄러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눈길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하고 사람은 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대로에선 22톤짜리 탱크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하면서 운전자와 승객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에선 많게는 10건이 넘는 눈길 사고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눈길에 사고 여파까지 겹치면서 오전 내내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남동에서 행주대교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뭐 한 30분? 그렇게는 다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이 예각으로가 엄청 맥혀요. 이 눈이 와가지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활주로에도 눈이 쌓이면서 항공편 출발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특히 기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 때문에 항공사 측은 운행 시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안 그래도 눈 때문에 혼잡한 아침 출근길이었는데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 난 불이 불편을 더했습니다.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정체가 극심했는데 그래도 화재로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게 다행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흩날리는 눈발을 뚫고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점포 지붕 위에 올라가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아침 8시 40분쯤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다급하니까 저도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소방당국은 불이 빠르게 번질 것을 우려해 담당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관 150여 명과 중장비까지 투입돼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인 등 6명이 대피하고 점포 3개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로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잇따랐습니다. 시장 안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시장 입구와 맞닿은 큰 길에서도 정체가 이어졌고 도심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지하철 제기동역 부근 1km가 넘는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시니까 그 신호가 아닌데도 막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평화시 그쪽 지나가는데 5분 정도 걸리는데 30분 정도는 걸렸어요. 갑작스레 내린 눈에 꽉 막힌 도로. 도심에 있는 시장에서 불까지 나면서 이래저래 힘든 금요일 출근길이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결국 오보청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호우든 태풍이든 폭설이든 때마다 반복되는 기상청의 오보.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이덕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침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나요? 예, 많이들 고생하셨죠. 제일 직접적인 문제는 눈이 온 거죠. 출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정말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거를 지자체가 눈을 치우지를 못한 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었고요. 네. 지자체가 이제 준비를 못했던 이유로 기상청의 오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도 참 악재가 겹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눈이 올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눈이 온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지자체에다가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비난이 이제 기상청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저희가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죠. 네, 일단 예보가 기상청에서 나왔으니까요. 기상청도 최대한 정확한 예보를 하고 싶을 텐데 우리 예보 기술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글쎄요. 자꾸 예보를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죠. 네. 희망사항인데 참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지형적인 특성이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네, 지리적으로요. 그런 한계가 있는 데다가 예. 지금 이제 사실은 눈 예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 예보가 다른 눈하고 비가 예보상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가 내릴지 눈이 내릴지를 기상청에서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게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도 어렵지만은 얼마나 올 거냐 하는 네. 거를 예보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또 기상청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가요? 최근에 그 예보국장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새로 취임한 예보국장도 전문가인 거는 사실인데 네. 이제 현업에서 잠깐 이제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내부 조직의 문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인사상의 변동이 있더라도 어쨌든 기상청의 기본적인 업무는 제대로 수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올해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네.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왔죠. 그리고 또 비정상적으로 따뜻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2월 4일이 입춘이었고 이제 19일이 우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정말 고약한 시간대에 눈이 내려가지고 참 눈 같지도 않은 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적설량은 많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새벽에 이제 눈이 올 거라는 수정된 예보를 기상청이 확보를 했지만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대처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어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던 건가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있죠.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뭐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뭐 낮 시간대였으면은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만은 네. 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셈입니다. 지자체가 또 준비를 충분히 해놓으면은 네. 그다음에 그 준비가 너무 과도했다는 비난을 또 감수해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좀 우리 국민들도 같이 좀 거기에 어려움을 같이 좀 동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를 예측하고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정확하게 해내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니까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이해의 폭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은가 그런 네.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기상청이 어느 정도 예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알리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비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100% 적중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도 100% 적중률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 오늘 새벽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다른 나라도 허둥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간곡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상청의 노력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상청이 일부러 오보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네. 기상청의 예보관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조금만 틀리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요.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고요. 틀려도 좀 수용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특히 일기예보는 재난 대응용입니다. 네. 재난 대비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보관들이 최악의 상황을 마음 놓고 예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제는 영동 지방에 15cm의 눈이 내릴 거라 그랬는데 5cm밖에 안 내렸잖아요. 예. 이것도 오보로 분류가 돼갖고 기상청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네. 그 경우에는 저는 좀 저희가 좀 마음을 넓게 열어서 15cm 왔으면 엄청나게 큰 네.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5cm밖에 안 왔으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기상 상황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이제 변동된 기상 상황이 있을 때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출근길이나 퇴근길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강대 과학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덕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여야 사당은 한 목소리로 징계 논의 유예 결정을 비판하면서 의원직 제명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당규에 따른 조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징계가 유야무야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작심하고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망언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로 죄를 받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의원 143명 명의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김술예, 이종명 의원을 반드시 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20대 국회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극우 세력의 망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에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가짜뉴스를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만원 씨는 극우라는 건 칭찬입니다. 제가 볼 때 환자입니다, 환자. 북한 개입 문제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지만원 씨 어떻게 조사할 겁니까? 이종명 의원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한국당은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술예 의원의 징계 보류에 대해 당규에 따른 조치를 놓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을 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며 당선되면 징계가 유야무야 된다는 비판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진정한 사과와 자숙이 우선이겠지만 제명에 나서는 것도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는 한국당이 과거 군사 독재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민주화 모독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으로 파문이 일단락되길 내심 바라고 있지만 여야 4당의 집중 공세와 보수 내부에서의 비판 등으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5.18 망언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공청회 당시의 발언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5.18 공청회 이후 검찰은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과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주의 이름으로 엄단을 처해 주길 바랍니다.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고소고발 대상 4명의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 중입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분합이들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이들의 발언과 당시 사용한 사진 등에서 특정 인물을 가리키거나 소수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경우에도 그 대상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소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만원 씨와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조사는
그 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이 조사 대상인 만큼 면책 특권이 적용될지도 논란이 될 전망인데 앞서 대법원에선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하게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 특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18 망언 파문 속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각각 병역 의혹과 탈당 전력, 그리고 극우 이미지 등으로 서로를 공격했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비교적 점잖게 흘러가던 토론회에 불을 지른 건 김진태 후보의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오세훈 후보를 향해 촛불이냐 태극기냐 정체를 밝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가망이 없겠구나. 저건 이제 망하겠구나. 뭐 다른 분이라도 대통령 모셔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서 나갔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 당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당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몇 개월 나갔다 온 죄로 이렇게 후배한테 이런 질타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좌파 정부의 출범을 막을지를 다 같이 고민했는데 그 대처 방법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좀 달랐을 뿐이다. 공안검사 이력과 부산 LCT 연루설 등의 질문에 특유의 차분함을 앞세우던 황교안 후보도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는 버럭 얼굴을 붉혔습니다. 주특기도 바뀌고 보직도 이례적으로 두세 번 바뀌면서 점점점 편안한 보직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대구 고검장 근무 시절에 우리 아들이 그리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훈련소에서 배치한 것이지 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진태 후보는 극우 세력, 이른바 태극기 이미지로 중도 보수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안을지 수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제의 5.18 공청회 주최자라 경쟁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세간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시민 이분들은요, 정말 애국심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시는 분들입니다. 민노총, 전교조, 10명, 20명 이 태극기 한 분이 못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검증이냐, 표몰이를 위한 흠집내기냐, 후보들 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토론회를 거칠수록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의 실제 이행 여부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표라며 비핵화와 관련해 최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전과 경호를 담당할 미국 실무팀이 주말 사이에 하노이에 들어가고 이와 별도로 합의문 내용을 조율할 북미 협상팀도 곧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대사관 측에서 객실을 100개 넘게 예약한 하노이 고급 호텔입니다. 정상 숙소보단 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 실무진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언급대로 이번 주말 실무준비팀이 하노이로 향할 경우 이곳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측 실무준비팀도 곧 베트남에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짐을 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의전과 경호를 점검하게 됩니다. 베트남과의 정상 외교 일정이 논의 중인 만큼 주석궁 일대를 비롯해 관광객이 몰리는 복잡한 도심 통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북미 실무팀이 각각 움직이다가 틈틈이 만나 회담 장소와 형식 등 공동 행사와 관련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사인할 합의문의 문구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이끄는 별도의 협상팀이 논의하게 됩니다. 미국은 비핵화, 그중에서도 최대한의 검증을, 북한은 관계 개선,
특히 대북 제재 완화에 각각 집중할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영변 핵단지 이외의 농축시설에 대한 신고, 검정, 폐기에 중점을 두고 북한은 관계 정상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 시간이 촉박해 실무팀과 협상팀 모두 하노이로 직행해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추가 핵시설에 대한 목록을 신고하고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국회 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가시적으로 1, 2개월 안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싱가포르 선언은 이른바 총론적 성격이 강하다면 이번 하노이에서는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단 구성까지 마무리해야만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장 가시적으로 1, 2개월 이내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 플러스 그다음 영변 이외에 북한이 가진 걸로 추정하고 있는 농축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것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걸 했을 때면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누구도 그 정도 갖고 실패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대선 준비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뭐 성공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원할 거예요. 시진핑 주석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데 그러나 아직도 소위 지뢰가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면서 연내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물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등 사법개혁 관련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한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는 원년으로 만들자면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성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권력기관이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전략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을 통하지 않고도 어떻게 권력기관 개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 함께 모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이라며 검찰개혁 방안이라는 오해는 검찰의 과민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매개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내후년 자치경찰제와 동시 시행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의힘으로 쉬지 않고 해나가야 한다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 권력기관 개혁에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배임,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7여여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이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고질적인 기업 범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이 전 회장이 포탈액 7억 원을 모두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법원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앞서 1,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016년 대법원이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부분을 분리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세 번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간암 등 건강 문제로 석방됐던 이 전 회장은 이후 술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재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판결이 나온 만큼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회장은 앞선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최영미 시인이 발표한 시 괴물입니다.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이 적나라하게 폭로돼 있습니다. 1994년 서울 종로 술집에서 벌어졌다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고은 시인은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반년을 넘긴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당시 일기 등 정황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 동기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시인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도 문화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은 시인의 범법 행위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문학계 거목으로 평가받던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반면 재판부는 최 시인과 함께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시인은 지난 2008년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다른 동석자들과 증언에 차이가 있다며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한 인터넷 방송인 양혜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당한 양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 씨는 스튜디오 실장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A 씨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를 냈지만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손님 폭행과 마약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임차 한 호텔 측으로부터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버닝썬이 있는 호텔인 르 메르디앙 서울은 버닝썬 측에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르 메르디앙 서울 관계자는 통보 주체는 르 메르디앙 서울을 보유한 전원산업으로
최근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산업은 지난해 2월 버닝썬과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범죄를 막으려고 만들어준 조치에 그만 대학 합격의 꿈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연세대 합격 취소 사건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에 합격한 A군. 부모님은 등록 마감일인 지난 1일 오전 10시 5분 등록금으로 낼 470만 4천 원을 우체국 계좌에 넣어뒀습니다. ATM기 조작이 익숙지 않았던 탓에 친한 우체국 직원에게 이 돈을 등록금 납부 계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 지인은 지체하지 않고 곧장 도와줍니다. 이 시간이 10시 21분, 불과 15분여 만이었습니다. 돈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ATM기 지연 인출 제도가 작동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100만 원 이상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는 이후 30분 동안 출금을 지연하도록 조치해뒀는데요. 관련 문구가 ATM기 화면에 떴을 텐데 미처 보지 못하고 돈이 넘어간 것으로 여긴 겁니다. 결국 대학 측으로부터 합격 취소를 통보받은 A군은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SNS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고 구제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는 합격 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제 방도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젯밤 A군의 담임교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후 상황을 알렸습니다. 학생 측 과실이 분명하고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A군은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대에 갈 것이라고 했다며 순박하고 우직한 학생이라 마음이 더욱 아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오늘 합격 취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가 합격 마감 시간 직전 수험생에게 합격 통보 전화를 걸었다가 마감 시간이 됐다며 1초 만에 전화를 끊고 탈락시켰다는 내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학생을 다시 합격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좁은 문 앞에서 벌어진 뜻밖의 실수와 해프닝. 입시 드라마가 대박을 치는 현실에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 쓰린 경험을 했을지 헤아릴수록 참 안쓰럽습니다. 한화 대전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숨진 20대 인턴 사원이 교육 담당자도 없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폭발로 사망한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입사한 품질보증팀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한화 측은 이 사원이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수습 과정에 있었고 교육 차원에서 참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인턴 사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원도 없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 주차하고 사이에 얼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체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이제 먼저 공실에 이제 진입한 걸로 그렇게. 숨진 인턴 사원은 사고 다음 날이 졸업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자기 할 일들은 꾸준히 잘 해오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되게 하나 공채 넣어서 합격한 걸로 그렇게 해서 잘 냈다라고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국가수 등이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2차 감식은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난 원인을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한화 대전 공장 내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사고 공정에 대한 자료와 내부 CCTV 화면 등을 확보했습니다. 혹시 한화 측에서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를 실시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한화 대전 공장 측 관계자를 소환해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해 7월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시속 131km로 차를 몰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이른바 김해공항 질주 사고. 사고 운전자 35살 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금고형 2년을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금고 1년으로 줄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의무적으로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징역형과는 다릅니다. 앞서 금고 2년형을 내린 1심 재판부는 항공사 직원으로 도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정 씨가 무모한 과속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 7천만 원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요청했고 피해자 역시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다만 정 씨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의 최고치를 선고한 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 치인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 마비 증상을 보여 8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1심 때에도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데 강제 노역이 없는 금고형이 내려진 건 법원이 선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법에 벌금형이나 금고형만 규정돼 있어서 징역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다는 건데 지난해 반도체 시장 호황에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경상수지는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는 등 최근에 수출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 덕분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전반적인 수출을 이끌면서 지난해 경상수지도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764억 1천만 달러 흑자로 2017년보다 11억 4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21년 연속 흑자입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연말 들어 반도체가 휘청거리면서 지난해 12월 전체 경상수지는 8개월 만에 최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도체 및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 대중국 수출의 감소, 세계 교역량 둔화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서비스 거래로 번 돈을 말하는 서비스 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의 영향으로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300억 달러 가까운 적자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017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중국 여행객 감소가 큰 영향으로 이어져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로 인해서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둔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지난해 국내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일부터 오릅니다.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 심야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과 1,000원 인상됩니다. 대형 모범택시 기본요금도 6,500원으로 1,500원 오릅니다. 인상된 요금은 내일 새벽 4시 이후 탑승부터 적용됩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져 100원 거리 요금이 현행 142m에서 132m로 줄면서 요금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듭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도 평균 10.7% 오르고 광역 급행버스, 즉 M버스의 요금은 평균 12.2%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과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버스 운임 상한을 인상했습니다.
시외버스 요금 상한은 일반, 직행의 경우 13.5%, 고속의 경우 7.95% 오르고 M버스는 경기 지역이 16.7%, 인천 지역은 7.7% 오릅니다. 시외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고 M버스는 2015년 이후 4년 만인데 국토부는 물가와 유류비 등 운송 원가가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받게 되는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결론냈으며 오는 17일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상무부에 검토를 지시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적용 법률은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수입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연합과 철강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도 경고했습니다. But if they do that, then we put a big tax of 25% on their cars, and believe me, they won't be doing it very long. The European Union has not treated us well.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주요 시장인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들 국가가 미국의 우방국들이고 수입차 딜러 등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 자동차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는 일본 기업들의 도쿄 본사에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들이 방문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의 지지 집회도 열렸는데 난데없이 우익 인사들이 나타나서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거들고 나선 겁니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우익들,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익 주장을 일본 시민단체들이 막아서면서 집회는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조속한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세 번째로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판결이 나온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도 묵묵부답인 상황에 분개하며 곧 강제 집행의 마지막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더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저희로서는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그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할 것이고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만 걸어놓고 이를 매각하는 절차는 남겨뒀지만 이제 마지막 매각 단계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은 신일철주금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이곳 미쓰비시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강제징용 그리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대신해 유족들이 영정을 들고 처음으로 미쓰비시 본사를 찾았습니다. 실타래가 엉클어진다 하면은 엉큰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며 우리 정부에 재차 협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명동 대성당에선 추모 미사가 열립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날, 쌀쌀한 날씨에도 명동 성당에 마련된 빈소에 추모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나 명동 성당 한켠에서 열린 추모 사진전에 고인을 그리워하는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잊고 지낸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해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부님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모습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평생 거룩한 바보로 살았던 고인의 삶과 영성을 다시 돌아봅니다. 추기경님이 당신을 바보라고 하신 것, 특별히 말년에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왜 그러셨는가를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조금은 좀 바보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은 어수룩해지고 좀 조금은 손해보면서 살면 어떨까.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김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도 제작에 들어갑니다. 내년 개봉될 영화 저산 너머에는 배우 강신일과 이양라 등이 출연하고 어린 시절 김수환 역은 공개 오디션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심과 어떤 형성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추기경의 성장 과정을 담은 고 정채봉 작가의 바보 별님 개정판도 함께 출간됐고 그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기리는 LP 앨범도 나왔습니다. 선종 10주기 당일인 내일은 명동 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추모 미사가 봉헌됩니다. 유품 전시와 토크 콘서트, 기념음악회 등이 잇따라 열리며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한평생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거주자 5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 뒤편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목줄에 묶인 채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가 발견돼 경찰이 동물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군 오송읍의 컨테이너에서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개 사체가 발견된 곳은 부근에 민가가 없고 컨테이너와 개집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죽은 개는 목줄이 묶여 있었고 주변에는 먹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찾아 조사한 뒤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점을 확인하면 입건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6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포구청역 일대 230가구에 2시간여 동안 전기가 끊겨 추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 신고를 받은 한전은 저녁 8시 40분쯤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한전 측은 성산동의 전신주 위를 지나는 전선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배임 의혹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 대중의 호기심과 관음증은 이를 퍼뜨리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카톡이나 유튜브 등에 널린 것이 무기라 음해는 식은 죽 먹기가 된 세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배우 정유미가 지라시 유포자를 검거한 뒤 밝힌 입장을 인용하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기습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미끄러운 길이 많았는데요. 눈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경우 머리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발생한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내진탕인 경우가 많지만 갑자기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지럼증이 오래 간다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면 부족이 동맥경화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토막잠을 잔 그룹이 제대로 수면을 취한 그룹보다 동맥에서 병변이 더 크게 생겼다고 합니다. 숙면은 보약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관련 연구 결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뇌를 빨리 늙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우울증으로 뇌의 노화가 10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경세포의 접합부인 시냅스의 밀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의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코피스죠. 2%를 넘었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잔액 기준으로 코픽스가 2%를 넘는 건 지난 2015년 8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어린이집 등에서 휴업이나 수업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에 초중 고등학교 휴원이나 수업 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뤄졌고 법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가 청년 창업 사업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과 연계해 7개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건데요.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살에서 39살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 홈페이지나 구청 사회적 경제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남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열하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만하면 됐고요. 여러분, 우리 후보 누구누구가 아니고 한국당을 한번 외쳐봅시다.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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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이거죠. 네, 그만하세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본격적인 공방으로 펼쳐졌는데요. 후보들의 생각과 말, 감정, 위기 대응 능력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TV 토론회. 앞으로의 판세를 어떻게 끌어갈지 궁금합니다.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정치인들 또 평론가들께서 TV 토론회를 최대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1라운드 어땠는지 주제와 먼저 보고 오시죠. 수를 내세우고 일각에서는 탈당과 복당 이력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5.18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회 합의로 보수 정권에서 해낸 일이기도 하거니와 매우 안타까움이 큽니다. 5.18은 역사적 아픔이고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폄훼한다거나 망언을 한다거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 다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가지 않았습니까? 촛불인지 태극기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은 또 이런 사회주의 혁명가의 작품을 연극 무대에 올려 이건 정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사례에 맞지 않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자체로 평가까지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네, 두 분 오늘 첫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장면들이 있던가요? 일단 지금 합동연설회는 한 번 열렸지 않습니까? 아까 저 돌발 영상에 보셨겠지만 상당히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대거 좀 동원이 돼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 그 TV 토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분하게 세 명의 후보의 전경과 당의 노선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상당히 좀 색깔이 명확하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두루뭉술한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좀 명확한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즉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제 선은 그어야 된다. 또 당이 살려면 결국 이제 중도로서의 어떤 확장성의 문제 이걸 강조를 한 것. 특히 이제 5.18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힌 것 같고. 근데 김진태 후보는 이제 본인이 지지 기반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인데 대한 어떤 본인의 색깔 문제 이걸 좀 더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좀 수차례 더 TV 토론이 열릴 것 같은데 굉장히 이번 아마 자유한국당 토론회는 치열한 좀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배 교수께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떤 인상 받으셨어요? 일단 뭐 3인 3색의 그런 토론회였다. 그리고 물고 물리는 난타전 토론회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태극기 친박 색깔을 아주 짙게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약간 노선을 좀 수정하는 듯한 그런 어떡해요? 모습.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조금 옅은 그런 모습을 색깔을 그러면 보였죠. 말씀하신 부분 잠시 보고 오실까요? 전당대 최대 이슈였던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는 토론 시작부터 물고 물리는 장면들이 펼쳐졌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5.18은 역사적 아픔이고 또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아픈 과거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지역의 당세가 약하다고 해서 그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운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처신이다.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좌고우면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3.2%나 빠졌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은 그 진정한 그 5.18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의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거는 좀 밝히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비교적 분명하게 이제 비판적 입장을 냈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황교안, 오세훈 두 후보의 협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후보 아주 극우 노선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종명 의원을 윤리위에서 제명 징계를 내린 이후에도 사실상 여전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토론회에서도 5.18 유공자의 진위를 가려야 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라는 논리인데, 지금 이 문제가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본질은 과연 그때 당시에 발포 책임자가 누군지, 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에서 기총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끔찍한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자는 것인데, 거꾸로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또 5.18 유공자를 가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결국 이제 강성 태극기 부대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세를 확산하자는 그런 건데, 이런 걸 내놓은 것이 결국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이른바 강성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또 결국 이제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영남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이제 과거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군사 정권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퇴행적인 정치 행태는 결국은 한국당의 미래에 도움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당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이 김진태 이렇게 연호하는 모습, 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존재감 또 부담감으로 작용할까요? 지금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책임당원이 일단 투표를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책임당원이 2017년도에 보면 한 17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만 명 가까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김진태 후보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책임당원을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3개월 동안 10,000원 정도의 이제 당비를 내면, 1,000원 정도의 당비를 내면 일단 가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꽤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론이 아니라 사실 전당대회는 주로 당원들이 결정하거든요. 이게 지금 당원이 7입니다. 여론조사 3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당원의 어떤 당심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사실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진태 후보가 본인이 5.18 문제를 통해서 계속 결집을 시도하는 게 바로 그 표심에 이제 호소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표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대표 경선에 나가겠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끊임없이 지금 당에서 징계를 내렸으면 유보를 했지만, 일단 이종명 의원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과라든지 이거보다는 더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본인의 어떤 경선 전략에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는 유리한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잠시 보시죠. 네, 자유한국당 21%에서 19%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전당대회 같은 거 열리면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언론 노출이 많이 되고 조금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역시 5.18 망언 논란이 그것마저 눌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컨벤션 효과가 한 3%에서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민주당에 또 여권에 악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악재에다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는데, 물론 나중에 진보 진영이 결집되면서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반사 이익 또 컨벤션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 넘어가지고 최고치를 찍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5.18 망언으로 인해서 다시 추락을 했거든요. 3%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다시 40%를 회복하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지금 앞으로 총선에서도 결국 이제 승부처가
부산, 울산, 경남, 불경, 이 낙동강 벨트가 될 텐데 이 5.18 망언으로 영남 지역에서도 오히려 지지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5.18 망언이 오히려 한국당이 재계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영남 지역에서도 마이너스 효과를 봤다.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은 일단 5.18 강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이미 이제 YS 대통령 시절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 음모죄 등으로 처벌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사법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5.18 망언에 대해서는 영남권의 보수 유권자들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국당의 지지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악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그것도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지금 안 됐다고 하는데 긍정평가가 47%, 부정평가가 역시 44%로 여기에는 커다란 영향이 별로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반사이익을 조금 봤다고 봐야 할까요? 청와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어떤 지지도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보면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평화당이나 또 이제 바른미래당에 보면 사실은 이제 야권 공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민주당이 고립되고 나머지 야당들이 좀 어떤 뭉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범진보 진영과 중도 진영이 다 이제 합쳐지는 효과를 올렸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한 148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이제 이 5.18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 의원들에 대한 좀 제명이나 징계를 지금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비춰보면 실제로 그동안 보면 범여권과 야당의 어떤 공조, 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공조, 이게 사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단 2월 국회가 아직 열리고 이제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법안 처리나 이런 데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여권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의 공조가 이번 계기를 통해 좀 활발히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면이 이번 정국에서 여권이 노릴 수 있는 상당히 정책 이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국당이 5.18 논란 빚은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그 이후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자유한국당도 조금 입장을 달리한 것 같은데요.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목소리로 잠시 듣고 오시죠. 일부에서 정말 여당하고 이런 모든 다른 당의 당원 당규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저희를 공격하는 거는 정말로 그럼 법치주의 하지 말고 당원 당규 다 무시하고 헌법 법률 무시하고 다 하자면 그거는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민민주주의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당규는 어떡하라는 거냐 하고 어제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조금 발끈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글쎄 이제 당헌 당규에 보면 일단 입후보를 한 후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후보 등록 이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후보 등록 이전에 충분히 당에서 발빠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적거리면서 이게 전체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해서 징계를 하지 않다가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징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들은 저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정용기 의원이 이제 이렇게 볼멘소리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어쩌면 초기에 상당히 좀 진압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사태를 어떤 면에서 당 지도부가 상당히 키웠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실제로 후보 등록 이전에 어떤 해결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사실은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후보나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입후보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실제 그 문제를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 주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시켜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당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른 당에 대해서 인민민주주의다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르게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좀 이슈를 가라앉히는 대신에 오히려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켜버렸던 그런 정치적 오류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의 사태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5.18 논란에 이어서 지금 선거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또 탄핵, 또 박심 논란인데요.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심입니다. 김학용 의원의 예측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교안이 아니다. 네, 마음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런 말씀이죠. 소위 친박이라는 분들이 황교안을 돕다가도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영향이 없다 지금 현재. 21대 총선 공천은 아무래도 새로운 당대표가 되니까 조금 충성도가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가 이른바 제2의 배신의 정치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다지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죠. 네. 결국 이제 김학용 의원의 분석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김학용 의원의 주장일 뿐이죠. 네. 결국 이제 개표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우리가 측정이 되는데 그 지금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황교안 후보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로 나타났을 때.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분이 태극기 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강성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당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책임당원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책임당원들이 지난 2017년 전당대회 때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지금 32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도리를 다 했다 라면서 굉장히 수습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이 지금 현재 크게 보면 3파전이에요.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그런데 이 3파전이 만약에 1강 2중의 양상으로 가면 황교안 대세론으로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3파전 양상으로 계속 팽팽하게 갈 경우에 그래서 김진태 후보가 태극기 내지는 강성 친박의 표를 많이 잠식할 경우에는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의 대세론이 균열이 되면서 당락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영하 총리가 지금 앞으로 27일까지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또 박심을 전달해서 어떤 결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에는 또 판을 한번 크게 출렁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시지 계속 나올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 제일 관심은 결국 다음 총선에 공천을 누가 줄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박심을 떠나서 일단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느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자기의 공천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배종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친박의 어떤 영향력, 박심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치를 그동안 해봤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사실은 뭐 후보는 당에 와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당의 어떤 공천 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황교안 총리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신인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한테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리한 국면 그런 것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기들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김학용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박심보다는 자기 공천, 즉 의원들의 자기 공천을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후보 거기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판단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두 가지 이제 작용이 동시에 아마 작용을 좀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이제 표가 쏠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3파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좀 달리 당내선에 나는 지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내 정서를 그렇죠. 바깥에서 왜냐하면 바깥 이걸 상황으로 예측하기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는 할 수 있는 지금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열을 가리는 것은 상당히 그냥 감이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본인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색깔론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김진태, 오세훈 후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촛불인지 태극기인지 좀 그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그래 선택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거였습니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필요 없나요? 촛불 집회에 간단하게 동조를 한 것처럼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동정하러 나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떤 대화가 오가는가 그거는 아까 것이 들었고요. 보도가 된 것이고요. 네. 예, 당연히 마음은 보수 쪽에 있지요. 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했던 것은 김진태 후보도 짐작을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저는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사실 처음에 우리 후보님 또 물어보려고요. 아니 질문을 왜 자꾸 막으세요? 그리고 집사람이 했던 이 밑바닥이라는 작품,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은 저소득층의 애환을 그린 작품일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연극을 하는데 고소득층의 상황만 다뤄야 합니까? 그건 정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는 유치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질문까지 나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적표를 좀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뭐 성적표는 어차피 뚜껑을 열어보면 나올 것이고 지금 이제 김진태 후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바람직한 정치인가, 좋은 정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본령이 통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분열적, 대결적 정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가 지금 토론에서도 봤듯이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에 이게 군사 정권이 전형적인 색깔론, 분단 상황에서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아쳐가지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지역주의,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지역주의, 지역 대결 정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지 지금 왜 나라의 미래도 있고 지금 한국당 보수의 미래도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극우 정당으로 가자는 이런 퇴행적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국은 김진태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득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보수의 갈 길을 방해해서 오히려 한국당 보수의 집권을 저해하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퇴행적인 정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바깥에서 예측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에서 드러났지만 지금 일단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실은 촛불 집회에 어떤 진보 진영만 나간 게 아닙니다. 야당 지금 현재 보수 진영 분들도 꽤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돌아온 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을 결국 통과시킨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당의 앞으로 미래는 저는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 정당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세를 더 넓혀야 되는 게 과제고 또 우리나라 전통 선거를 보면 중산층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보 진영만 아니면 이제 보수 진영만 한다고 해서 선거에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지지도를 좀 확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점점 더 줄여가는 극소수화해버리는 전당대회 되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김진태 후보가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당의 어떤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첫 토론에 상대 후보에 대한 난타전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제1야당이 통합과 재기의 길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5.18 망언 논란으로 시작된 추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은 시인을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제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당시 일기 등 정황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분들께 제가 무슨 힘이 되겠냐마는 한마디 정도는 전해드리고 싶어요.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네, 이 자리에는 이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영미 시인이 제일 처음에 고은 시인의 이 성추행 사실을 폭로를 한 것은 사실 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시를 먼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죠. 네, 괴물이라는 시인데요. 시의 첫 번째 두 연입니다.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은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2017년 12월에 게재를 한 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최영미 시인이 이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갔던 그 가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고은 시인이 함께 합석했던 이제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술자리에는 최영미 시인을 비롯해서 다수의 문인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고은 시인이 그 소위 누워가지고 이제 그 옷을 끌고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했던 적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일을 계기로 사실 돌아보면 최영미 시인이 이제 과거에 다른 주변 문인들로부터 그 해당 시인 고은 시인의 이제 옆에 앉지 마라 좀 만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과 이제 연관해서 본인이 이제 2017년 12월에 황해문화라는 개간지 문학 개간지에 이러한 시를 이제 기고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투 사태와 함께 이 문제가 촉발이 됐는데 고은 씨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시인하거나 또는 뭐 오해가 있었으면 미안하다 이 정도의 사과도 없었습니까? 네, 전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오늘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영미 시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법원의 판결 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최영미 시인의 어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그리고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고 측이 반박하고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어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으로 그 위법한 가해 행위로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최영미 시인의 어떤 그 시나 내용들을 이제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한편으로는 오늘 박진성 시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혐의라기보다는 박진성 시인의 부분에서는 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고은 시인의 이제 그 청구를 인용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 하나는 허위 사실로 일단 인정을 한 거고요.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로 이제 인정을 한 건데 무엇이 되었던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공익성의 이제 차원에서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뭐 확인할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정 부분 사실로 추정이 된다면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 언론에게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기각이 됐고 박진성 시인이 2008년에 나도 비슷한 것을 목격을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용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이 인용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았다라고 했던 어떤 그 상황에서 피해자 부분을 특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본인이 진술서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재판부에서 이제 소환을 명해서 나와서 진술하도록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 봤을 때 그 어떤 그 주장이나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아서 그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입니다. 저는 오늘 판결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날 사건 이후 최 시인이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술자리에 합석하거나 통화하는 등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다움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성폭력 사안을 이제 형사적으로 다루든 민사적으로 다루던 피해자다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우선되었습니다. 원래 범죄라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의 고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유독 성범죄,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만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으니 가해자의 행위에 상관없이 가해자의 고의에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피해자의 어떤 행위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이 범죄일 것이냐 아니냐를 평가해왔던 잘못된 지난날의 어떤 과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나오는 법원의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판시 사항에서는 형사법적인 범죄에 대한 판단이든 아니면 이렇게 민사소송에 있어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피해를 겪었더라도 어떤 사회생활, 생계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예를 들어 체육계 미투, 지금 현재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뭐 혹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스쿨 미투, 그리고 뭐 직장 안에서의 어떤 이런 상황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들에서 당장 피해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나가야겠다를 당장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혹은 피해자가 같은 학교 예를 들어 동기 혹은 뭐 선후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현재 어떤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현재의 생활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 언행들을 평가하여 가해자에게 어떤 면책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좀 어쨌든 환영할 만한 판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영미 시인이 선고 후에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다.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미투가 나왔던 사정들이나 우리 일상에서 바라보면 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실은 조직 안에서는 그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인 경우가 많은 거죠. 앞서 뭐 류근 시인이 비슷하게 이거 몰랐던 사람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빙상계 지금 다 한창 나오고 있는 미투 뭐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육계 미투, 스쿨 미투 쭉 보면 몰랐어?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뭔가 다들 뻔히 알만한 것들을 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이제 좀 더 단위가 작은 사건들까지 공통점이 실은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해자가 조직의 상단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은 그 주변부에서 각성하고 뭔가 피해자에 대해서 배려해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침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였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예외가 아니었던 경우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이 이 재판은 그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고은 시인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쪽 상대 원고 측이나 뭐 원고와 가까운 측에서 저의 신상 털이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조금. 근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뭐 신상 털이 하면 손해 볼 사람은 누구인지 더 크게 신상 털이해서 더 나올 게 더 많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원고 측이라 생각하고 겁나지는 않지만 좀 피곤한 일일 것 같고
저는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능한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 재판정 안에서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제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에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판결은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고은 시인은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이렇게 바로 해석해도 됩니까? 성추행을 하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한 데다가 실은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곧바로 형사법적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효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피해자들이 나와주지 않는 한 뭔가 의율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이야기한 94년도 그 즈음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은희 변호사가 나오셨는데 양혜원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세요. 오늘 양혜원 씨가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좀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은 불기소 이유서상에 설시된 내용들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가 양혜원 씨가 처음에 이 촬영을 하게 된 상황에서 났던 공고가 이런 어떤 노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라든가 그 고소인, 그러니까 죽은 실장이 제출했던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봤을 때 거기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금 이제 양혜원 씨가 호소했던 이게 원하는 정도의 어떤 노출이 아니었고 의사에 반하는 촬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강제추행 부분들이 다수 반복되었던 것들은 이미 객관적 증거 사실로 확인이 되며 고소인이 여러 가지 유사 전과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들이 모두 설치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에서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역고소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역고소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데 어느 정도 장애물로 작용을 하나요? 역고소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보통 고소를 하면 반 정도는 맞고소가 들어옵니다. 그게 즉시 들어올 때도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게 고소로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민사소송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유는 실은 어떤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소를 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전반을 거는 용기, 결단이 필요한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법적 액션이 좀 더 손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걸 고소해서 불기소가 되거나 혹은 무죄가 나오는 것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제가 무고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라든가 혹은 제가 오히려 소송을 역으로 당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나요? 라는 걸 물어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제 진실규명 같은 것들을 요구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소송을 할 것이다라는 위협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협박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미 씨 그리고 또 양혜원 씨의 사건까지 같이 짚어봤는데요. 최영미 시인 대표작 이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작품이었죠.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좀 끝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리고 눈이 내렸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맑은 날씨를 회복합니다. 다만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2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고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0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5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인은 대표시 순간의 꽃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국 문단의 거산이었던 고은 시인, 보이는 건 꽃뿐인지요. 아직 보지 못한 과오는 정녕 없는 것인지 오늘 법원이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여자농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KBS 센터 박지수가 최연소 1000리바운드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남자농구의 선두 현대모비스는 현역 최고령 클라크의 맹활약을 앞세워 6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수가 1쿼터 4분여를 남기고 손쉽게 리바운드를 추가합니다. 프로 데뷔 3년, 불과 85경기 만에 개인 통산 1000개의 리바운드를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만 20세 2개월의 나이로 1000리바운드를 넘어서면서 김정은이 갖고 있던 최연소 1000리바운드 기록을 3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박지수가 여자농구 역사를 다시 썼지만 소속팀 KB의 연승 행진은 13경기에서 멈춰섰습니다. 접전을 이어가던 4쿼터, 최희진과 배혜윤에게 연달아 석점포를 얻어맞으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배혜윤과 김한별이 41점을 합작하며 선두 KB의 14연승 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지수가 대기록을 작성한 날, 남자농구에서는 박지수보다 23살이나 많은 현역 최고령 선수 아이라 클라크가 펄펄 날았습니다. 주전 센터 라거나가 국가대표에 소집돼 팀을 비운 사이 클라크가 22점에 1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라거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클라크는 국내 무대에서 개인 통산 5000득점을 넘어서 기쁨은 2배가 됐습니다. 클라크의 투혼을 앞세운 선두 현대모비스는 DB의 추격을 따돌리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SK는 42점을 몰아넣은 헤인즈를 앞세워 인상공사를 석점차로 따돌렸습니다. 주축 선수 오세근과 양희종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인상공사는 공동 5위권과 승차가 2경기 반으로 벌어져 6강 플레이오프에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풀세트 접전 끝에 누르고 2위를 되찾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홈경기에서 정지석과 가스파리니가 43점을 합작하며 3대2로 이겼습니다. 우리카드와 승점이 같은 대한항공은 승수가 더 많아 2위가 됐습니다. 스웨덴 세계 스키 선수권에서 아쉬운 실격이 나왔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